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 접촉한 56살 남성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조금 전 출발한 전세기는 내일 새벽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귀국하는 교민들은 최소 2주 동안 아산과 진천에 있는 격리시설에서 거주하면서 하루 두 번 건강 상태를 점검받습니다. 귀국하는 교민들이 격리돼 생활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혼선을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면서도 수용 능력과 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거라며 이해를 요청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첫 범정부 회의에서 국민 안전에 관해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가짜 뉴스는 유포 행위도 중대 범죄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가 170명으로 늘었고 확진 환자만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지역에 의료진을 대폭 보강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가파른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공개 출석을 자청한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이번 수사는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명백하게 기획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세 번째 환자와 접촉한 50대 남성입니다. 이와 함께 우한을 다녀온 3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모두 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다시 감염되는 2차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26일 감염이 확인된 세 번째 환자와 접촉한 56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2차 감염자는 보건소에서 증상을 확인하는 능동 감시를 진행하던 중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2차 감염자인 56살 남성은 서울대 병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또 한 명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확진 환자는 32살 한국인 남성으로 업무차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 지난 24일 귀국했습니다. 이 확진자는 우한시 입국자 전수조사를 진행하던 중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평소 천식으로 간헐적인 기침이 있고 발열은 없어 능동감시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환자인 32살 남성은 서울의료원에 격리 조치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 환자는 모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추가로 2명 발생하고 2차 감염자가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방역 대책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된 만큼 추가적인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추가 환자 2명은 능동 감시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격리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이 그동안 방문했던 장소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확진 환자 2명은 모두 능동감시 대상자였습니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전화를 걸어 발열 여부와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는 대상자입니다. 이들 2명은 격리되지 않은 상태로 일주일가량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를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특히 6번 환자는 3번 환자와 접촉했다가 감염됐습니다. 3번 환자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 일산 일대를 다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3차 환자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에서 계속 입국자가 있고 있는 상황에서는 환자 발생은 계속 늘 거다, 당분간. 우리가 어떻게 방역을 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 지금까지 2차 감염이 확인된 나라는 일본과 타이완, 독일 3개 나라이고
베트남도 2차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한 능동 감시자 2명에게서 확진 사례가 발견되고 처음으로 2차 감염까지 확인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을 데리고 올 첫 번째 전세기가 1시간 전쯤 인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현지 교민 300여 명을 태우고 내일 새벽 김포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정부는 추가 전세기 투입 계획을 놓고 중국 당국과 협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오전에 출발할 예정이었죠. 전세기가 몇 시쯤 출발했나요? 네, 밤 9시쯤 정확히는 8시 57분에 1차 전세기가 이곳 인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앞서 8시 반쯤부터 외교부 직원과 의료진, 검역관 등 신속 대응팀 20여 명이 전세기에 탑승하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여기서 우한까지 한 3시간가량 걸리니까 우리 시간으로 자정 전후쯤 현지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우한 교민들은 현지 시각으로 내일 새벽 2시 45분쯤 한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시차까지 감안하면 김포공항엔 내일 새벽 6시 반쯤 들어올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 현지 출국 수속 절차와 검역 상황 등에 따라 도착 시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린 교민들은 버스 30여 대에 나눠 타고 아산 진천에 마련된 보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 밤 떠난 비행기는 최대 404석 규모의 보잉 747로 정부는 이번 1차 전세기를 통해 우한 교민 300여 명을 수송한다는 계획입니다. 2차 전세기 투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운항 허가가 나지 않아 중국 정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전세기에 함께 탑승한 정부 신속 대응팀 팀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 저녁에 여기서 출발해서 내일 모시고 오는 그 비행기에 대해서는 이제 운항 허가가 나왔지만 아직 그 나머지 이제 한 편이 될지 두 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 측으로부터 항공 허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한 현지 교민들도 지금쯤이면 공항에 모였을 것 같은데요. 네, 1차 전세기 운항 허가가 난 현지 시각 오후 4시쯤 교민들에겐 오늘 밤 공항에 집결하라는 공지가 전달됐습니다. 탑승 5시간 전부터는 검역을 받아야 하니까 아마 지금쯤 교민 대부분 공항에 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공항에 모인 교민들은 체온 측정 등을 통해 검역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새벽 들어올 우한 교민들은 30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 이 가운데 중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다문화 가정이나 우한 시외 지역에 살고 있어 탑승 불가능한 인원도 있어 최종 탑승 인원은 유동적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전세기가 뜨긴 했지만 애초 계획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간도 늦춰졌고 전세기 수도 한 번에 2대에서 1대로 줄면서 미리 세웠던 기내 방역 대책도 공수표가 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우한으로 떠날 전세기가 이륙하는 당일 새벽, 우한 주재 총영사관에 긴급 공지가 뜹니다. 항공기 일정이 변경됐다며 공항으로 출발하지 말고 일단 기다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출발 지연에 대한 이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중국 시간으로 한 12시 반쯤에 공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지연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들은 게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못 들었어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만 승인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 미국이 임시 항공편 여러 대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쪽엔 한 대를 허가하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다는 게 중국 방침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는 2대에 각기 2편씩 이틀간 4편을 통해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어제 저녁 중국이 우선 한 대 운영만 승인할 예정이다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요청에 밀렸다는 건데 앞서 전세기 이야기를 가장 빨리 꺼낸 나라가 우리일 거라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과는 배치됩니다. 2대에서 1대로 전세기 수가 줄었지만 정부는 첫날 태우기로 계획한 360여 명을 비행기 1대에 모두 태우기로 했습니다. 준비 중인 그 1편은 그 B747입니다. 404석 카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신 국민 700여 분 중에 반 정도를 우리가 이미 목표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감염 예방을 위해 승객을 다이아몬드식으로 띄엄띄엄 배치할 거라는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중국이 처음부터 낮에 전세기를 띄우는 모습이나 하루에 여러 대가 움직이는 상황을 피하려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이 미흡해 외국인들만 탈출하는 모양새를 꺼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28일 처음 수송에 나선 미국과 일본 전세기는 밤에 우한을 오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전세기를 순차 투입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당장 다음 전세기 수송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교민들은 최소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1인실에 거주하면서 하루에 2번 건강 상태를 점검받아야 하고 외출과 면회도 금지됩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우한 교민은 귀국하는 즉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시작합니다. 임시생활시설은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입니다. 교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를 고려해 최소 2주간 격리됩니다. 방역 원칙에 따라 화장실이 딸려 있는 방으로 1인 1실을 사용하고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됩니다. 시설 안에서 교민들 간 만남이나 교류도 제한됩니다. 다만 어린아이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면도구, 침구류 등을 개인별로 제공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설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 군의관, 간호장교, 민간간호사 등 의료진이 배치됩니다. 교민들은 하루 2번 발열 검사를 받고 문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으로 오르거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송됩니다. 교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은 후 귀가할 수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오는 교민들을 어디에 수용할지를 두고 혼선을 빚었던 정부가 장소 선정과 발표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산과 진천에서 다른 곳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며 수용 능력과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 있는 교민 귀국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현안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장관 대신 국회를 찾은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은 수용지역 선정 과정에서 혼선을 초래해 미안하다며 사전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최종적인 선정 과정에서 발표된 그 지역의 소재 시설과 다른 시설들이 언급이 됨으로써 특히 지역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여당은 반발이 심해 지역을 옮겼다는 건 가짜뉴스라면서도 정부 발표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에 가까울 공산이 커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당국은 비판을 피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한국당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잘못됐다면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미국이나 호주가 땅이 넓고 시설이 많은데 왜 공항 인근으로 가느냐, 왜 섬으로 가느냐, 왜 크루즈선으로 가느냐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정부는 신청 교민이 최초 150여 명에서 700여 명까지 늘어나 천안에선 수용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서 아산과 진천이 최적의 선택지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했습니다. 그 운영 주체나 수용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그 관리의 그 용이성, 그다음에 공항으로부터의 무정차 접근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을 했다라는 말. 하지만 공교롭게도 최초 거론됐던 천안은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지만 최종 확정된 진천과 아산은 모두 한국당 의원 지역구입니다. 야당에선 정부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표가 날아갈까 걱정돼 장소를 바꾼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든 지역 주민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뚜렷한 기준 없이 일방통보식으로 이뤄진 정부 방침이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2차 감염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관광 등 업종별, 지역별 영향을 따져 필요한 부분에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과도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뉴스는 유포만 해도 중대 범죄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치권을 향해선 정쟁을 자제하고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신종 코로나 대응 점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 대응을 특별히 당부했습니다. 바이러스뿐 아니라 과도한 불안과 공포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며 도를 넘는 가짜뉴스엔 관계부처가 단호히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국민의 신뢰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대신 정부는 모든 정보를 신속하고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고 사실 여부를 가리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게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충분한 방역 실력과 축적된 경험이 있다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국민도 예방수칙을 지킨다면 이번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공포와 혐오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입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정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치권이 이른바 중국 눈치 보기 논란이나 지역주의를 부추기는 데 앞장서서는 안 된다는 지적으로 해석됩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중국인 입국을 막자던 자유한국당은 이미 입국한 중국인도 내보내야 한다며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앞두고 한국당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TF가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모습입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 참석자 전원이 마스크를 썼고 단체로 손 소독을 하는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습니다. 한국당은 연일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며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일처리가 초래한 당연하고도 한심한 결과입니다. 청와대는 아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해법 제시에도 거침이 없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막자는 데서 더 나아가 이미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을 강제로 내보내자고 주장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년 12월 31일 우한 폐렴이 공식 발표한 이후에 대한민국 땅에 들어온 중국인 관광객을 즉각 강제 송환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총선용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제1야당이 국민 혼란을 조장하고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국제 공조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국민들의 공포와 혼란을 조장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혐오 발언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러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인 만큼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고집 부리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말씀을 경청하고 받아들일 지혜는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은 집권 여당에는 큰 위기입니다. 이를 물을 리 없는 한국당의 공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진 가운데 동대구역에서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남성을 쫓아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유튜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찍은 몰래카메라였는데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동대구역 광장에서 지하철역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 한 남성이 도망치듯 뛰어내려갑니다. 뒤이어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급하게 쫓아갑니다. 대낮에 벌어진 추격전에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구 시민을 혼돈에 빠뜨린 장면은 유튜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험성을 알리겠다고 연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촬영한 몰래카메라 영상을 올리면서 마스크를 전달하고 경계심을 일깨우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포심을 조장해 조회수를 올린다는 비난이 줄을 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실험한 거면 괜찮은데 혹시나 진짜 환자였으면 엄청 무서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또 불안한 상황에 있는데 서로가 그런 부분들 또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동을 일으킨 유튜버들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가 귀가 조치됐고 사과글을 담은 해명 영상도 1시간 만에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바이러스에 약한 게 아니라 그 순간의 방심에 연약한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저희의 뜻이 좋았을지 몰라도 방법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신종 코로나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경고한 상황. 불필요한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혹시 나도 감염되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무작정 의료기관을 찾고 보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막상 검사해보면 선별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자신이 선별진료 대상인지 안내를 받고 움직여야 일선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앞에서 마스크 낀 시민들을 직원이 돌려보냅니다. 사람만 여기 오는 거예요? 물론 아프시겠지만 저희하고 어떻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안 맞아요. 무작정 찾아와 체온 측정을 요청하는 부녀도 있었지만 열은 없거든요. 그 할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선별진료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열린 지 1시간 가까이 서 있었는데요. 벌써 10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했지만 진료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지역 보건소나 대형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제 베트남 다낭 갔다가 귀국을 했는데 지금 조금 미열 증상도 있고 인후통도 있고 한데 지금 몇 도 정도? 지금 37.2도라서 높은 건 아닌데요. 좀 일부 보건소나 병원은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대기 공간이 모자랍니다. 무증상자나 유증상자 모두 선별진료 전 단계에서 섞이고 있는 건데 만약의 경우 유증상자 중 확진 환자가 나온다면 전파 가능성이 커 위험합니다. 벌써 무증상인데 선별진료소에 와서 확진해달라고 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별진료소 밖에 대기소에서 실제 증상이 있는 분들하고 무증상자인 분들이 섞이고 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선 현장에선 매일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상당수 병원과 보건소 인력이 지치기 시작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불통이에요. 전화가 너무 폭주해가지고 전화가 안 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작 위기 상황이 생길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짐작하기도 힘듭니다. 이 때문에 보건당국은 일단 중국 여행력이 있는지, 기침, 고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상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1339 콜센터 상담 인력을 17배 이상 늘리는 등 필요한 곳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중국 춘절 연휴가 지나면 국내 중국인 유학생들도 명절을 세고 대거 우리나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염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여 대학과 학생들도 모두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새학기를 한 달 정도 앞둔 대학생들은 벌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이 앞섭니다. 여러 곳에서 온 많은 사람이 모이는 대학 캠퍼스가 감염 위험이 높은 데다 질병 발원지인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복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걱정이 안 된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마스크를 이제 필수화하든지 아니면 손세정제를 필수화하든지 아니면 개강 날짜를 조정을 하든지 등 학교 측에서도 적절한 대처를 해주죠. 어학연수를 포함해 국내 대학을 다니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으로 약 7만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방학을 맞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2, 3월에 돌아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서 돌아오는 학생들과 같은 강의실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 불안감이 커지자 대학들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세대는 중국에서 돌아오는 유학생들에게 바이러스 검진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숙사 방도 따로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다녀온 학생들은 또 마찬가지로 파악해가지고 지금 1인실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예 중국 우한 지역을 다녀온 학생들의 등교를 막은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 이후 중국 우한을 다녀온 학생이라면 감염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한 날부터 2주간 등교를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부산외대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2월 말 이후로 입국을 연기해달라고 권고했고 배제되는 중국 학교와의 교환학생 제도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학가가 술렁이자 정부도 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다수가 모이는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교육부는 중국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유학생들의 출석을 인정해주는 방안과 함께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한 예비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중국 내 사망자가 170명으로 늘고 확진 환자는 8,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전국 31개 성에서 누적 확진 환자는 7,711명, 사망자는 17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루 사이 확진 환자는 1,737명, 사망자는 38명으로 증가했고 발병지인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 성에서만 하루 만에 확진 환자가 1,032명, 사망자는 3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유일하게 중국 본토 내 확진 환자가 없었던 티베트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우한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지 말고 지금 있는 곳에서 그대로 있도록 했습니다. 중국 곳곳에 흩어진 우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는 있지만 전염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우 특파원입니다. 진원지 우한을 포함한 후베이성에서만 하루에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새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6,000명이 투입됐지만 여전히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후베이성 당국은 우한을 포함해 성내 모든 지역의 명절 연휴를 2주일 연장했습니다. 당분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한과 후베이를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지 말고 현재 여행지에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을 지역마다 일정 장소에 격리해 주민들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최북단 헤이룽 장성에도 후베이에서 온 관광객을 위한 격리 시설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한시에서 빠져나간 사람만 500만 명이 넘어 이들을 모두 관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벌써 새로운 확진자의 40% 정도가 우한과 후베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사람과 상관없이 지역 주민들 간에 전파되는 2차 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더 문제입니다. 새로운 사스가 출현했다며 시작된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 어느새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이렇게 텅 빈 도로가 보여주듯
지금도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로 문을 열었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계속 1년 4개월여 만에 잠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북측이 요청한 건데 우리 측 인원은 전원 철수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 근무하던 우리 측 인원들을 태운 버스가 통일대교를 넘어 귀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북측이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철수 인원은 모두 58명으로 통일부 당국자와 지원 인력 등입니다. 남과 북은 연락대포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북측의 갑작스런 요청에 서둘러 짐을 챙겨 귀환했는데 이에 따라 개성 연락사무소에 근무하던 우리 측 인원은 모두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연락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만큼 연락 업무는 서울 평양 간 별도 전화선과 팩스선을 만들어 유지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 의해 문을 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개소 이후 처음으로 일시적이나마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북한 내부의 의료 체계가 선진국처럼 잘 돼 있지 않고 리더십을 강조하는 체제일수록 지도자의 덕성과 연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염병 확산이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과 연결될 때 민심이 이반될 수 있다는 그런 아마 우려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확산세라는 점에서 정상화되기까지는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 사상 첫 365일 24시간 협의 채널이었지만 남북관계 교착 국면 속에 뜻하지 않게 연락사무소마저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위원회를 다시 소집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할지 관심인데 만약 선언한다면 이번이 6번째가 됩니다. 이경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기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변종인 새로운 바이러스는 사람 간의 전염이 쉬워 불과 한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 속도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그해 4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발생 이후 1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5,000여 명, 한국에서는 230명이 사망했습니다. 1976년 처음 실체가 확인된 에볼라 바이러스는 높은 치사율 때문에 2차례나 비상사태를 불러왔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기니 등 서아프리카에서 맹위를 떨칠 당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에볼라 유행 사태로 꼽혔습니다. 2016년 3월까지 이 지역 감염자 중 40%인 11,000여 명이 숨졌는데 열악한 현지 보건의료 체계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2018년 8월 시작된 콩고 에볼라 유행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시작해 우간다로 넘어간 바이러스는 심각한 내전 때문에 통제가 어려웠고 현재 사망자 2,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4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결국 지난해 7월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5년 중남미를 중심으로 유행한 지카 바이러스도 비상사태를 부른 질병으로 기록됐습니다. There will never be enough information to make a perfect decision, but if we don't make decisions and act, therefore we don't take any opportunities. So this is really where science, public health and policy meet.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질병과의 싸움. 전 세계적이고 보다 효율적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혐의를 받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임 전 비서실장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성실히 설명했고 검찰의 조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확보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특별히 새로운 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한 사실과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자리를 제안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을 고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출석 전에 임 전 실장은 이번 수사가 명백한 목적을 갖고 기획된 거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1월에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스스로 울산에서 1년 8개월이나 덮어뒀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 때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획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제가 울산 지방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입증 못하면 그땐 누군가는 반성도 하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또 책임도 지는 것입니까? 오늘날 왜 손에서 물 빠져나가듯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사라지고 있는지 아프게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직 시장의 기소로 울산 지역 공직사회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인철 기자입니다. 그동안 눈이 다 내리면 눈치 오듯 검찰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입장 표명을 하겠다던 송철호 울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송 시장은 먼저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시장의 측근 비리라는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 이 사건을 청와대의 부정선거 기획 의혹으로 왜곡하고 앞서 검찰은 송 시장에 대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 전 시장 비위 의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송 시장은 하지만 이 같은 수사 청탁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요청했다는 공약 지원도 부인했습니다. 산재 모병원의 건립 사업을 자초시키려 했거나 선거 이용 목적으로 발표 시기를 연기 요청한 사실은 결단코 없고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6개월인 공소시효가 지났는데도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사건과 고래고기 환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하고 특검도 요구했습니다. 송 시장뿐만 아니라 일부 공무원까지 기소되면서 울산 지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시장 선거에서 경쟁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송 시장에게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 전 시장은 송 시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선거 공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아직 수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검찰은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해선 총선이 끝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 또 한 번 갈등이 예상됩니다. 전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지 2달 만에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 수사에 대한 오해가 커질 걸 우려해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서둘러 1차 수사를 마무리한 겁니다. 나머지 수사 대상자는 총선이 끝난 후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인데 무게감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긴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추가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함께 송철호 캠프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이진석 당시 사회정책비서관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송 시장 경쟁 후보들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으로 꼽히던 이호철 전 민정수석 등을 관련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해왔지만 검찰 수사는 향후 다른 전현직 청와대 참모들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자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선거 개입 관련 기소에 대해선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추가 기소에 나설 경우 법무부와 또 한 번 충돌할 가능성도 커 총선 이후까지 갈등의 불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전주정입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 사법농단이나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 등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대법원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박근혜 정부의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특정 인사나 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 사업을 맡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부분에 대해선 독립성을 침해해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위원들이 갖는 독립성을 침해하고 자율적인 절차 진행과 운영을 훼손하며 법령상 의무에 위배되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해석이 엇갈렸던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습니다.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정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지원 사업 심의 과정을 보고하도록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심리가 부족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행정기관 사이에 협조하는 행위와 관련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직권을 남용한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인지는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에 한 행위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피는 방법으로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했어야 합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돼 징역 2년씩을 선고받은 조윤선,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정농단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적폐청산 관련 사건은 물론 현 정부 들어 불거진 감찰 무마 의혹 등 다른 직권남용 사건들의 재판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염동열 의원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1심이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강원랜드 1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을 채용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자 명단이 염 의원의 지시 또는 암묵적인 승인 아래 강원랜드에 전달됐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이를 수용해 인사팀에 부정 채용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염 의원이 최 전 사장과 공모해 당시 인사팀장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채용 관련 업무 공정성이 방해됐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1차 채용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 2차 채용에 대해서도 관련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고 염 의원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염 의원은 언젠간 진실이 밝혀질 거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로지 이것은 폐강 지역의 경제해상과 폐강지 자녀에 대한 이런 취업 문제에 대한 관한 것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다음 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채용 비리 당시 인사 총책임자였던 최흥집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당시 인사팀장 권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진이라는 직격탄으로 전년도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력인 반도체 실적이 4분기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2017년과 2018년 슈퍼 호황기였던 세계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반도체가 주력 사업인 삼성전자의 연간 성적표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27조 7,600억 원. 2018년보다 무려 50% 넘게 줄어들면서 그야말로 반토막 났습니다. 매출액도 230조 5,2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반도체 실적을 봤을 때는 이른바 바닥 탈출이 다가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반도체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13% 증가한 3조 4,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단 추가적인 하락이 안 되겠구나라는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전통적으로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늘 4분기보다는 안 좋았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4분기보다 1분기가 조금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삼성전자를 이끄는 스마트폰 사업도 부진했습니다. 스마트폰 연간 영업이익 규모는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10조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공개될 조개 껍데기 형태의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등의 새 제품을 통해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스플레이 사업의 4분기 영업이익은 1년 전보다 80%나 줄었습니다. 소비자 가전 분야는 냉장고와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에 힘입어 유일하게 실적이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사실관계 완전히 부인하시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까? 그 여성의 올린 글이? 이분이 사실과 다르신 겁니까? 어떤 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신 건데.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는 게 있습니까? 그 명예훼손으로 보도 같은 거. 혹은 대외적으로 발언하신 것이 우리 당의 정체성이 맞는지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나름대로 하고 영입을 했는데 사적인 영역이라 저희가 검증하는데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두로 확인하고 본인이 문제없다고 해서 영입 초기에 돌았던 건은 이 건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확인했습니다만 큰 문제가 아니어서 저희가 바로 조치하지 않았는데 이 건은 새로운 건이어서 그러면은 다른 추가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사과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절방책을 마련한다든가 사실관계를 저희가 충분히 확인한 후에 필요한 당해 조치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실과 관계없이 인재위원장으로서 선거 국면에서 영입 인재에만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지고 청년 정치인들이 각 정당 내에서 육성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그 얘기는 아까 질문하셨고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15번째 인재는 발표되면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분 미안합니다. 그 어떤 분야의 인재인가요?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보시면 아십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지해도 부족한 마당에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국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2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6번째 환자는 3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밝혀지면서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수속에 투입된 전세기가 내일 새벽쯤 돌아올 예정입니다. 아산과 진천에 수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앞으로의 격리 생활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인 입국 금지 등 혐오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5번째와 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언제 어떻게 확인이 됐는지 좀 최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네, 2명이 더 발견이 됐는데요. 네.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한에 계시다가 이번에 입국하신 30대 남성입니다. 한국 남성이고요. 네. 원래 능동 감시 대상자였는데 사실 입국하면서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거기에는 걸러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24일 날 귀국을 해서 오늘 이제 최종 확진 판정이 났고요. 네. 한 분은 3번째 환자, 지금 격리돼 있는 3번째 환자가 격리되기 전에 함께 만나서 강남 지역에 식사를 했던 분입니다. 네네. 그 자리에 이분 말고 한 분이 더 있어요. 또 그분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의 조사 결과는 오늘 밤이나 내일 아침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3번째 환자가 격리되기 전에 만나서 함께 식사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네. 오늘 이제 56세 한국 남성인데 이분도 확진자로 최종 판정이 났습니다. 자, 차근차근 이제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번 확진자 2명이 더 나왔지만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차 감염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예, 2차 감염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네. 여태까지의 초기 4명의 환자가 다 우한에서 오셨던 분들이었는데 2차 감염자라고 하는 것은 한국 내에서 우한을 다녀온 적도 없는데 1차 감염자로부터 전염이 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것은 속단하기는 이릅니다만은 무엇을 강력히 시사하느냐 하면은 이와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악화될 경우에는 지역사회로의 감염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다만 아직도 지금 상황이 관리 가능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네. 아무튼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런 네.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이 3번째 환자가 귀국한 뒤에 강남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다가 이제는 감염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가까운 곳에서 밀접 접촉자라고 봐도 되는데 왜 그렇게 분류가 안 되고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됐을까요? 이게 지금 이제 초기에는 밀접 접촉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역학조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밀접 접촉이 아니면은 감염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결과적으로는 환자로 확진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역추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과연 밀접 접촉이 아닌데도 감염이 된 이런 이상 사례가 왜 생겼을까를 추적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식사를 했던 정황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밀접 접촉이었기 때문에 밀접 접촉에 의한 우리가 알고 있는 네. 그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운행하고 있는 네. 행하고 있는 그런 방역 시스템이나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은 제대로 워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일에 식사를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환자와 만났는데도 감염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방역에 또는 역학조사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그렇죠. 네. 완전히 아주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단계로 봐서는 새로운 2차 감염자가 네. 밀접 접촉자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파가 된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역학조사를 하는 동안에는 네. 미처 확실하지 않아서 걸러지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네. 평가가 됩니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급하게 전화 연결을 시도를 할 텐데요. 이 중국 우한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을 태우고 올 전세기가 얼마 전에 이제 우한 공항에 잠시 뒤에 우한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 이 공항에 도착해서 수속과 검역 절차를 밟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청하신 분인데요. 우한 공항에서 우리 국민 한 명이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공항에서 전세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방금 공항에 도착했고요. 네. 그 건강 상태 조사서랑 그런 거 이제 그 신청서를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세기가 몇 시쯤에 도착할 예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도착 시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저희가 전달받기로 출발 시간이 3시, 새벽 3시, 예, 현지 시간으로 그 정도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새벽 3시요. 지금 거기 현지 시간이 몇 시죠? 네. 지금 이제 9시 47분 됐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1시간 빠른데요. 그러면 네네. 지금 공항에는 몇 분 정도 모인 걸로 지금 보이세요? 어린 짐작으로 한 300분 정도 계신 걸로 보이네요. 네, 정부 발표로는 한 370분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 대부분 지금 네네. 뭐 어림짐작이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공항에 모이신 걸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군요. 네. 물론 이제 신청하신 분들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돌아오시는 건데 지금 모이신 분들을 보면은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뭐 고령자 아니면 가족 단위 어린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 연령대는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아기들도 많이 보이고 네. 뭐 어머니, 아버지 또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지금 비행기를 네. 탑승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어떤 검역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아직까지 뭐 그냥 공항에만 도착한 상태인데요. 그냥 체온 체크만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직 출국 수속은 받지 않은 상황인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은 뭐 출국 수속을 받을 때 검역을 받아야 되는지 순조롭게 진행될지 이거는 아직 뭐 들은 게 없으신 것 같군요. 네, 없습니다. 지금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면 그 인근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공항까지 오는 게 교통편이 좀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선생님은? 저희 여기 영사관에서 이제 그 공항 근처 이제 사람들 많은 지역을 몇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요. 네. 이제 그쪽에서 이제 모여서 오신 분들이 대다수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자가 차량 아니면은 중국 지인분들 차량을 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보입니다. 네. 지금 지금 화면에서는 오늘 오전 우한 공항 상황 보시는데 뭐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이제 마스크를 썼고 당국에서도 중국 공항 당국에서도 철저하게 검역 검사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한에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계시고 공항에 지금 오신 분들 제외하고 여전히 머물고 계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번에 이제 대부분 다 나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기가 보내진다라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이 중국에 머무시면서 조금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좀 버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은 저희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계신 가족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한국 뉴스에 보면은 되게 자극적인 동영상이나 사진들이 되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안심시켜 드리고 저희 건강 관리 계속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버텼습니다.
네. 뭐 영상 말씀하셨는데 뭐 실제로 식자재를 구입하거나 식료품을 구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아니면 병원이나 약국 가는 데는 불편함은 없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는 일단 병원이랑 약국은 아예 근처를 안 갔고요. 네네. 그다음에 식자재 같은 경우는 편의점이 문 연 데가 그래도 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주로 라면 종류 사가지고 해결하곤 했습니다. 혹시 그 우한에 머무시면서 거기에 계시는 우리 국민 중에 조금 증상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는 혹시 교류가 되거나 정보 공유가 됐나요? 어떻습니까? 저희 여기 이제 그 대화방을 만들어가지고요. 그쪽 그런 거 관련해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증상이나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얘기는 전혀 못 들었고요. 네네.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 보면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어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 뭐 딱히 어디 아파 보이시는 분은 안 계세요. 자, 이제는 전세기가 도착을 하고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아침 한 6시 반쯤에 도착할 예정인데 그 이후에는 한 2주간 격리 시설에 머물러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심정은요? 저희가 만약에 한국에 있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든 잠복기가 2주로 밝혀졌으니까 네. 이제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도 한테도 이제 저희가 안전하다는 걸 당당하게 보여드리고 네네. 그래야지 저희도 속도 편하고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저희가 가족을 만나게 되잖아요. 한국 가면은 네. 이제 특히나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족들 만나는 게 제일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더라도 국가에서 2주간 격리 시설에 운영을 한다는 게 차라리 잘 된 것 같습니다. 뭐 뉴스를 통해서 전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격리 시설에 있는 주민들은 일부 좀 반발하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좀 섭섭하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분들의 심정을 제가 만약에 그 지역에 살았더라도 10분 이해하는 심정이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그냥 저희가 이제 이쪽 우한에 있는 입장이니까 그냥 저희가 정부 통제도 잘 따르고 2주 동안 네. 주변 주민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저희 건강관리도 최대한 할 거고 네. 네, 조금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믿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우한 공항 상황 찍어주신 거를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우한 공항에 모이신 분들은 전부 이번에 출국하실 한국 분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외국인이나 중국인들도 있습니까? 중국인은 전혀 안 보이고요. 조금 전에 외국 분들을 만나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네. 오늘 밤에 영국으로 출국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지금 말고는 못 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국인들은 자유롭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군요. 네, 아닙니다. 네. 지금 다른 분들은 많이 귀국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좀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지 아직도 약간은 조바심이 나는지 그 점이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잠복기가 있잖아요. 그래 이제 한국을 가도 가족들한테 이제 오늘 수도 혹시나 이제 감염이 됐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을 가서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다들 조금씩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하는 데서 2주간 잘 서른 뒤에 건강하게 나와야지 그때서야 이제 다들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동안 조바심도 나고 걱정도 많이 하셨을 텐데 전세기 타고 안전하게 이곳 한국으로 돌아와서 2주 동안 격리 치료 잘 받고 가족품으로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 확진자 나왔다는 소식 다시 한번 이제 전문가 두 분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제 저희가 같이 식사를 했던 분인데 왜 밀접 감시자 대상자로 선정을 안 했냐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일상 감시 대상자로 분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세 번째 환자가 더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다면 일상
감시 대상자로 분류됐던 사람들도 다시 밀착으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는 좀 더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3번 확진자가 네. 지금 이제 6번 확진자와 처음에는 네. 밀접 접촉자가 마치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네. 실제로 밀접 접촉자가 아닌데도 6번 환자가 되었다고 하면 네. 이제 일상적으로 감시되고 있는 자가격리가 아닌 또 밀접한 감시를 하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완전히 새로 다 검사를 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6번 환자가 밀접 접촉자였다고 하는 거는 이제 확인이 된 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쉴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2차 감염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2차 감염자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보다는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자가격리를 하거나 아주 밀접하게 감시를 하는 사람 이외에도 지금 이렇게 생긴 사람처럼 실제로 일상 감시자들 중에서도 실제 밀접 접촉자가 있었는데 오히려 놓친 사람은 없나 하는 관점에까지 확대를 해서 좀 더 면밀히 확인할 필요는 생겼다 그런 얘기죠.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거기서 생기는 환자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서 3차 감염자, 4차 감염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로만 환자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전파자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면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고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럼 6번 환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3차, 4차로 전염시킬 가능성도 지금 있는 거네요. 있죠. 있는데 6번 환자가 지금 환자로 확진됐을 때의 환자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6번 환자가 환자로 확진이 될 때 열도 좀 많이 나고 그래서 몸에 바이러스도 좀 많은 상태에서 확진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전 단계에서부터 사람들을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만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6번 환자가 확진이 될 때 이미 감시 체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만 변이가 생겨도 레포트를 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빠른 시간 내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때 확진이 되었다고 하면 아무래도 딴 사람들을 만날 때 몸에 다량의 바이러스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럴 경우에는 감염의 위험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학조사를 통해서 6번 환자가 확진될 때의 상황과 그 부근에 어떤 사람들을 만났나 하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환자가 이제 세 번째 확진자에게 감염이 된 상태인데요. 이 세 번째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2일 날 강남 성형외과를 갔고 식당을 갔는데 여기서 이제는 감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당일날 강남 호텔도 갔었고요. 다음 날은 한강 편의점도 갔었고 다시 강남의 음식점 갔었고요. 또 그 다음날 강남 성형외과를 갔었고 일산의 카페도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중 이용 시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것은요. 24일부터 25일까지 일산에 있는 어머니 자택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자, 이제 궁금한 것은 이때 의심 증상이 있어서 1339에 전화를 해서 이제 격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이때 식당에서 식사를 하신 분이 6번째 확진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하룻밤을 같이 한 어머니는 음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86살의 고령이신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음성이 나왔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식사를 한 날로부터 어머니까지의 경과 중에 이 환자에게서 실제로 저 때가 잠복기라고 해볼게요. 잠복기라고 하면 바이러스의 양이 극도로 낮았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실제로 접촉하더라도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심지어는 어머니를 만나서 하룻밤 묵었을 때도 여전히 몸에 심각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본다고 하면 자기 바이러스를 어머니에게 대량으로 노출할 가능성은 아주 적은 거죠. 어머니가 비록 고령이기는 하더라도 어머니가 충분히 감염이 될 정도로 연약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약간의 바이러스에 노출되었던 어머니는 충분히 감염이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22일, 23일 이때 접촉한 분들 중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죠. 그때는 감염 가능성이 훨씬 낮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바이러스가 일단 몸에 침입하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니까 이제 잠복기가 길어질수록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많아지거든요, 몸 네, 안에서. 그렇겠죠. 그러면서 바이러스가 충분히 많아지면 발열 증상을 보이면서 이제 기침하고 각종 증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머니께로 가보면은 네. 어머니와 하룻밤을 묵었는데도 어머니가 감염이 안 된 거잖아요. 네. 어머니는 상당히 밀접하게 접촉한 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 있는 분들은 어머니보다는 바이러스의 노출을 훨씬 적게 당했었겠죠. 네. 실제로 밀접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인데 많은 분들은 오히려 밀접 접촉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밀접 접촉을 했는데도 어머니는 완전한 음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역학조사를 해서 실제로 감시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환자 자체가 이미 통제 범위 내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건대는 지역사회의 감염은 이 상황으로 볼 때는 그래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거죠. 그 이제 뭐 이 세 번째 확진자가 여러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냐 뭐 이런 비난도 있었지만 뭐 마스크도 쓰고 좀 본인 나름대로는 좀 조심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것은요.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이 강남 성형외과가 어디인지, 식당은 어디인지, 한강편이지 물론 기사에는 다 보도가 됐지만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해서 이때 지나가셨던 분들 좀 스스로 주의해라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게 필요한지 아니면 혼란을 막기 위해서 공개를 안 하는 게 맞는지 그것부터 궁금합니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죠.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우리는 이제 메르스를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었고 우리가 많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혹시 동선이나 시간이 겹치는 분들은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1339에 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형태로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남에게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국립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얘기를 했죠. 그 투명하게 그리고 소상하게 즉각 국민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2차 감염자가 났기 때문에 이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브리핑도 안 했고 문자로만 이 확진자 발생 사실을 알렸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정확한 경로 같은 게 이제 추가로 파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설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한편 이해는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2차 감염자가 생길 것을 준비는 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생각보다는 좀 빨리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차 감염자가 생겼다고 하는 것은 다른 2차 감염자가 또 생길 가능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감염자가 생긴 이 동선을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2차 감염자의 이 동선이 완전히 세세하게 파악이 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내일 정도 되면 완전히 파악한 상태로 혼란을 좀 덜 주기 위한 일종의 뭐 좀 정리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시간을 들여서 좀 더 정리된 상태로 훨씬 더 투명하게 발표하려고 해서 아마 이러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투명하게 아마 공개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고 즉각적인 그 공개라는 것은 결국은 정확한 정보라는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섣불리 공개를 해서는 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확진자 설명드렸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확진 환자들과 접촉했던 그런 분들의 건강 상태 어떤지 또 현재 어디에 계신지 이런 것도 관심인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국내 첫 확진 환자인 1번 환자는 우한에 사는 35살 중국인 여성인데요. 지난 19일 여행차 한국을 찾았다가 하루 뒤인 20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모두 95명을 접촉했는데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출국한 상태입니다. 2번 환자는 우한에서 근무했던 첫 한국인 환자죠. 22일 귀국했다가 24일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출국해서 우리나라를 떠난 4명을 포함해서 총 75명을 접촉했습니다.
세 번째 확진 환자 역시 중국 우한시에 사는 54살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명절을 맞아 지난 20일에 귀국해 사흘 뒤 기침과 증상이 나타났고 27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모두 95명을 접촉했습니다. 또 55살 남성인 네 번째 환자는 접촉자 수가 17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는데 입국 7일 만인 28일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차종윤 앵커가 전해드린 대로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요. 1번 환자는 35살의 여성이고 중국 국적이고요. 나머지 세 분은 다 우리 국민입니다. 55살의 남성, 54살의 남성, 55살의 남성인데요. 확진 일자를 보면 1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나왔고요. 나흘 뒤에 두 번째, 그리고 이틀 뒤에 세 번째, 그리고 다음 날 네 번째 환자가 나왔습니다. 증상을 보면 폐렴 증상을 보이시는 분도 있고 2번, 3번 분은 양호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궁금한 거는 폐렴 환자보다는 양호하셨던 3번 확진자가 2차 감염을 유발을 했는데 건강 상태랑은 좀 차이가 어떤 게 없습니까? 사실은 건강 상태하고 바이러스 전파력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왜냐하면 건강 상태의 위중함 정도가 네. 몸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네. 몸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파를 훨씬 많이 시킬 수 있습니다. 소위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위중하다. 그러면은 바이러스에 완전히 지배를 당해서 바이러스가 몸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져서 바깥쪽으로 배출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왜 이 환자들은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데 특히 3번 환자는 네. 그렇게 됐느냐. 확진 환자가 되고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은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입원이 되기 전에 환자는 자기의 바이러스를 남에게 퍼뜨릴 정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대로 뒀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병원에 격리되어서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서 상당히 회복이 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결과만 가지고는 아니 환자가 멀쩡한데 어떻게 옮겼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분이 이른바 슈퍼 감염자가 될 가능성도 지금은 섣불리 지금 우리 있는 네 환자 그리고 오늘 생긴 두 환자들이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대량의 지역사회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메르스 때로 가보면은 충분히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데요. 메르스 때 왜 슈퍼 전파자가 생기고 왜 대량의 그런 지역 감염이 생겼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육이 덜 되어서 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병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온 환자도 의료진이 아무런 방비 상태 없이 환자를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진이 감염이 되게 되는 거죠. 의료진이 또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를 접촉하면서 또 옮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느냐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환자들이에요. 전부. 그리고 교육이 되어서 병원에 간다 또는 1339에 전화를 한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올 때도 이미 어느 정도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진들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환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접촉하고 접촉된 상태로 또 모르고 전파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은 생기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6분의 환자가 슈퍼 전파자가 되어서 대량의 바이러스로 대량의 사람을 감염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뭐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메르스나 사스 사태를 통해서 정부든 의료진이든 우리 국민이든 어느 정도 교육을 좀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었고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발판으로 해서 대응 방법들을 잘 매뉴얼을 쌓은 거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확진 환자들은 이미 우리 정부의 의료 체계, 방역 체계의 관심 대상자 중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슈퍼 전파자가 안 되는 거죠.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것은 검역 체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 외부에 돌아다니면서 막 전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위험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확진 환자로 분류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증상이 있었고 관심 대상자 안에 포함돼 있어서 스스로도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분들과 접촉한 사람들을 역으로 추적해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잖아요. 그분들까지 다 관리 대상에 집어넣게 되면 이 슈퍼 전파자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형성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는 실제 사람하고 사람 간의 2차 감염 확인 사례가 해외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는 3차, 4차 감염 사례가 나왔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상황 살펴보기 위해서는 외국 사례를 특히 이제 중국 사례를 조금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기존 확진 환자에 의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2차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발생하면서 공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곳곳에서는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중국 외에도 일본과 독일, 타이완, 베트남에서 2차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베트남과 타이완에서 나온 2차 감염자는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본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을 태운 60대 버스 운전기사가 확진 환정을 받은 데 이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 안내원도 추가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ご本人が医療機関を受診された際に武漢市からの旅行者との接触歴が申告があったということで 특히 독일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 4명은 모두 중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로 상하이에서 독일로 출장을 왔던 중국인 여성에게 감염됐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은 당시 감염 증상이 없었고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감염자가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바이러스를 옮긴 이른바 무증상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2차 감염을 넘어서 3차, 4차 감염 사례가 나왔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무증상 감염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람 간 사람 감염의 확산 속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The continued increase in cases and the evidence of human-to-human transmission outside China are of course both deeply concerning. 앞서 메르스 사태에서도 국내에서는 2차 감염이 발생한 직후 3차와 4차 감염이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만약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감염자의 접촉자 중에서도 3차 감염자가 나온다면 관리해야 할 접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텐데요.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모두를 격리하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만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게 되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의심을 해볼 만한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무증상, 그러니까 증상이 없는데 감염을 시킬 수 있는가 이게 논란이 있고 있는데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증상이 없이 전염, 감염시킬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약간 좀 오해들이 있어요. 네. 제가 좀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무증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잠복 기간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잠복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바이러스가 아주 낮아서 잠복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가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바이러스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훨씬 강력하면은 바이러스를 죽여버립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살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런데 바이러스가 충분히 힘이 세면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이기면서 바이러스 숫자가 늘어나서 마침내 환자를 제압하고 발열 증상이나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복기 기간 동안에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네. 잠복기 기간 동안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바이러스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그때는 바이러스 숫자가 아주 낮아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워낙 스트롱해서 완전 자연 치유. 그러니까 그거는 감염이 되었는데도 감염되었는 줄을 몰라요. 그냥 자연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잠복기라고 하는 게 그냥 계속 가는데 본인 자신도 모르는 거죠. 감염되었다는 걸. 그런 사람은 실제로는 감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바이러스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증상인 사람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은 잠복기 기간일 때 몸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어야 될 거예요. 몸에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을 때 잠복기니까 바이러스가 굉장히 낮겠죠, 이게. 그러면 낮은 바이러스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없는가? 있죠, 당연히. 이때 감염을 일으키는 거는 감염이 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옮겨가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옮겨가는 사람이 굉장히 낮은 바이러스에도 감염이 될 만하다. 소위 말해서 susceptibility라 그러는데 susceptibility가 아주 높아서 보통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100이 있어야 감염이 되는데 어떤 매우 특별한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1 정도만 있어도 감염이 된다. 그러면은 무증상인 감염자, 완치가 아니라 약간 굉장히 낮은 바이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감염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이런 상황이 매우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통상인 경우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해서 감염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바이러스가 필요한데 이유는 모르지만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는 비교적 상당히 낮은 바이러스로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증상 감염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이해하시면 아, 일어날 수도 있겠네. 그렇지만 매우 제한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인들 와가지고 혹시 모르잖아요. 이 질병이라는 건 모르는 거에 비해. 효과적인 검역 관리를 위해서는 중국발 국내 입국 항공편의 단계적 제한 및 중단 조치와 같은 적극적 대책도 검토해야 합니다. 예정대로라면 우한에 있는 우리 국민 370여 명을 태운 전세기가 새벽 6시 반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격리 시설이 있는 진천과 아산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인 것은 2차 감염자가 이제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주민들의 걱정 또는 반발이 커지지 않을까, 제대로 격리 시설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진입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은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좀 화면에도 봤습니다만 트랙터나 이런 걸 이용해서도 지금 맞겠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분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가 잘 대응을 하고 있고요. 감염 같은 경우도 지금 이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우한에서 한번 검진을 받지만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내리자마자 격리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병원으로 바로 가게 돼 있고요. 격리 시설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에 내리게 되면 거기서 한 번 더 검진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미열이 있거나 발열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기침 이런 증상이 있으면 또 바로 병원으로 갑니다. 격리 시설로 오지 않고. 즉 격리 시설로 오시는 분들은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2번째 검진까지 받고 비행기 안에서 의료진들이 보는 상태에서 다른 어떤 형태의 감염 증세가 없을 경우에만 격리 시설로 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잠복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격리를 하고 나면 외부와 접촉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물론 2km 반경 안에 아파트가 있고 시설물이 있다고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2km 떨어진 곳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보고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공기 중에 전파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침이나 이런 걸로 지금 전파가 되는 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 2m 안에 있어야 돼요. 전파가 되려면. 그런데 2km 떨어진 곳에서 격리된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안감은 제가 이해하겠지만 저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고 저분들도 어느 곳인가에서 격리해서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진천이나 아산 주민들이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제 우한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한 어떤 검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인 검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면밀한 검사를 하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탑승하기 전에 네. 각자가 이제 자기의 상태를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있었다 없었다. 왜냐하면은 탑승을 하는 분들이 매우 주의를 기울일 거예요. 왜냐하면 나로 인해서 혹시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정부가 재외 국민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에 상당히 내가 좀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통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거를 속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둘째는, 또 하나는,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일단 탑승을 하기 전에 또 전문 의료진들이 검사를 하거든요. 열이 있는지 김침이 있는지 이런 걸 합니다. 그다음에 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또 내려서 또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증상이 있는데 숨긴다든지 그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 일에 있어서 뭐 속이거나 숨겨서 또 우리가 메르스 때도 봐온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로 인해서 사회 전체에 위해를 가한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스스로가 꺼리고 조심하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과학적으로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잘 걸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한에서 귀국 신청을 한 분, 그러니까 전세기를 타고 싶다고 한 분들이 한 700분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이번에 오고 이제 남은 분들이 2차로 전세기를 타고 돌아와야 되는데 아직 중국의 그 허가라고 해야 되나? 그걸 받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항공기가 가려면 중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1차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쉽게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네 번째거든요. 미국, 일본, 그다음에 싱가포르 우리가 네 번째인데 우리 때부터 이상하게 지금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일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렇게 막 비행기 보내가지고 전 세계 보내서 다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 중국의 의료 체계나 방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전 세계에 심어줄 수 있으니 조절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워낙 많은 나라들 지금 독일, 프랑스 포함해서 이제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허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이 너무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 중국 입장에서는 순차적으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 많은 비행기들이 한꺼번에 나가는 것을 좀 경계하는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다만 순서가 좀 이제 늦어지는 건 분명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떠나는 비행기의 수도 제한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대외적 이미지도 고려할 것이고요. 또 여러 나라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그걸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우한에 있는 국민들을 좀 모셔오고 싶어 하는데 중국이 이걸 허가를 안 내주는 바람에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을 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더 열심히 나서서 외교적 노력을 동원해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국민들을 물론 증상이 없는 국민들을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도착을 하면 2주 동안 이제 격리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격리 시설에서 그 교민들 어떤 생활을 하게 될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하는 우리 교민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아산과 진천의 임시생활 시설 건물 안에서만 지내게 됩니다. 12살 이상은 1인 1실을 사용하게 되고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12세 미만 어린이는 가족과 함께 방을 쓸 수가 있는데요. 방 밖으로 나오려면 N95 마스크를 쓰고 이동해야 하는데 당연히 외출과 외부인의 면회도 금지됩니다. 하루 2차례 발열 검사를 받고 문진표도 작성하는데요. 격리시설을 시작한 지 14일간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보건교육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그 격리 시설에서 외출은 당연히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1인 1실 쓰는 방에서조차 성인들은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가게 되면 이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되고요. 제한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건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요. 그래서 1인 1실을 쓰고 음식도 도시락으로 다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반드시 검진을 또 문진표도 쓰고 검진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혹시나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격리해서 병원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옮길 가능성은 뭐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분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들 입장에 증상이 나타나면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걸 숨기고 있다고 본인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그만 증상이 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얘기할 거고 그걸 발견하게 되면 바로 격리해서 병동으로 옮기게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한테 크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1인 1실을 쓰고 방에서 나가는 것조차 쉽지 않고 식당도 있지만은 도시락을 시켜서 방에서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 말씀은 이 동물 전염병 같은 경우에도 1.1km 안에 있는 동물들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살처분을 하는데 지금 1km 안에 뭐 주민 밀집 시설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사례가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완전히 다르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예들은 공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역이 한 1km가 있다든지 2km가 있다든지 이래도 한 곳에서 감염이 확인이 되면 이제 살처분을 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런 감염, 가축에서 보는 감염과는 완전히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또 지금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지역민들이 우려하시는 형태로 전파되지 않아요. 전혀. 예. 접촉을 통해서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만 전파가 되고 가능하면 그 격리되어 있는 분들끼리도 잘 못 만나게. 예, 그래서 도시락 같은 거를 먹는 거거든요. 식당으로 모이게 되면 혹시 거기에서도 아무튼 어떤 이유 때문에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접촉도 못하게 하고 가족 면회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예를 든 것과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확산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다소 뭐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보건복지부 차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뭐 도지사들이 방문을 했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 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혐오 현상도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같아요.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거는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이 감염된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한테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 나가라?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추방시켜야 됩니까?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 포비아가 일어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포비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이상이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가서 우리 국민들이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중국인들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갖거나 혐오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런 일들은 삼가하시는 게 좋다. 그분들이 무슨 감염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조심할 건 조심하되 그것이 중국인 전체에 대한 어떤 비하나 폄훼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은 경계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혹시 중국에서 입국하는 관광객들이나 중국인들 상대로 조금 더 검역을 강화할 필요는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세요? 강화할 필요는 있죠. 왜 그러냐면은 중국 내에서 우한에서 시작되어서 확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확진 환자가 증가하는 것이 J 커브를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익스포넨셜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J 커브를 그리면서 급격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초기에는 우한 지역만 발병 지역이었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하는 개념에서 중국 내에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개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어디에서 왔다 또는 중국 향후에 더 이제 진행이 되면 중국에서 오는 분들은 좀 더 면밀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중국에서 온다고 해서 다 감염자다 이렇게 예단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발열이 있다거나 또는 뭐 기침을 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뭔가 좀 불편하고 감염이 된 것 같다라고 스스로가 얘기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속보가 돌아왔습니다. 우한에 계신 우리 국민들, 교민들을 태울 전세기가 조금 전쯤 그 우한 태넌 공항에 착륙을 했다고 합니다. 11시 반쯤. 그러니까 뭐 지금 도착을 했고요. 현지 시각으로 한 10시 반쯤 되겠군요. 그렇다면은 현지 시각으로 새벽 3시, 우리 시각으로 새벽 4시쯤 검역 과정, 현지에서의 검사 과정에 차질이 없다면 새벽 4시쯤 교민을 태우고 출발을 해서 우리 시간으로 새벽 6시 반쯤에 김포 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게 김포 태넌 공항에
우한 태능공학에 전세기가 도착을 했다. 속보 들어온 거 마지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나이트 포커스 관련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도 공기가 꽤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1월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내일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큰 추위 없겠고 한낮에는 7도까지 기온이 오르는 등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보다는 5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다만 영동 지방은 새벽까지 최고 5cm의 눈이, 경북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더 내리겠고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지방은 아침부터 낮 사이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0도, 광주 2도, 부산 2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7도, 대전 8도, 광주 8도, 부산 11도로 예상됩니다.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다음 주 후반에는 이례적인 2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